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엄마입니다. 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워낙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40살이 넘도록 결혼을 못해서 제가 걱정이 많았죠. 주변에서 소개를 해준다기에 여러 번 소개팅도 주선해줬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들은 소개팅에 나갈 때마다 번번이 차에서 왔습니다. 나중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물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인물이 안 되냐, 직업이 없냐? 왜 자꾸 차이고 다니냐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속없는 아들은 그저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친구들은 오히려 제 속만 뒤집었죠. 아유, 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밥벌이 해가며 잘만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 며느리 뭐 별거 있나? 난 요즘 우리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 싫어할까봐 연락도 못해. 니들은 아들 장가 다 보냈다 이거지? 내가 다시는 니들한테 연락하나 봐라. 에휴. 남일이라고 속편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밉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어.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야? 어여 데리고 와봐.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만 오라고 전 신이 나서 예비 며느리 맞을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던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핏 봐선 평범해 보이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1살이에요. 어머, 저보다 어머니께서 더 젊어 보이세요. 제 아들과 무려 1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좋다는데 막말로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면 볼수록 얘가 새끼가 넘친다는 거였어요. 오빠, 해보세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애교에 귀까지 시뻘게 져선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 애가 돌아간 뒤 전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 그 아이 뭐에 반했어? 어? 그냥 뭐 예쁘고 얼굴은 평범하던데 혹시 말이야 여자애가 남자 홀리는 능력이 보통이 아닐 거란 추측은 되는데 아들에게 대놓고 혹시 요염하더냐 그런 점에 반한 거냐곤 차마 못 묻겠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니다. 만난 지도 이제 겨우 한 달 됐다고 그러고 마음 같아선 결혼을 좀 더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 여자마저 놓치면 진짜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좋으면 결혼해. 결국 둘이 사는 거니까. 갑자기 친구들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연락도 잘 안 한다. 어차피 자주 못 본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눈 딱 감고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허락하자마자 예비 며느리는 툭하면 저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시도 때도 없이 오기에 물었어요. 넌 직장을 안 다니니? 원래는 다녔었는데 오빠가 이제 그만 다녀도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직장을 관뒀어? 네. 어찌나 해맑던지 환장하겠더라고요.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직장을 왜 그만뒀어?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제가 모아둔 돈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돈 좀 더 모아서 천천히 결혼하는 건 어떠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돈도 없다는 게 자꾸 백화점에 가자기에 한번 같이 가보니 와, 어찌나 사치가 심하고 허영심이 많던지 비싼 옷을 겁도 없이 사더라고요. 예,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어머니, 어머니도 하나 사세요. 이거 오빠 카드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내는 신용카드를 신이 나서 흔들어 보이는 겁니다. 와, 정말 주먹이 오는 심정이었지만 한 번 더 잘 참았어요. 아들이 제 마누라 될 여자한테 카드를 줬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카드로 자기 것만 어찌나 사던지 자기 남편 건 아무것도 안 사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또 차올랐지만 용케 어찌저찌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제 것까지 못 사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눈치가 좀 보이긴 한 건지 다 산 뒤에야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거 다 상견례 때 입을 거예요. 제가 옷이 별로 없어서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걔 말이야,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프던데 신용카드는 안 주는 게 어때? 이미 준 건데 어떻게 다시 빼서? 물러터진 아들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속에 있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결혼 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볼 게 너무 없잖아. 직장도 없다고 하지, 모아둔 돈도 없다고 하지. 엄마는 돈이 중요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가 돈이 없으면 아껴 쓸 줄이라도 알아야지. 아이, 그건 걔가 아직 어려서 그래. 31살이 어려? 아니, 뭐 나에 비하면 아직 한참 어리니까. 도대체 이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뭐가 홀려서 이러나 싶었지만 결국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때 산 옷은 하나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입고 온 것도 꽤 비싸 보여서 그새 또 내 아들 카드로 뭘 산 건가 싶어 제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사돈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부인, 솔직히 전 이 결혼 안 시키고 싶었어요. 우리 딸보다 나이도 많고 시댁도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야, 네 딸은 백수년에 가진 돈도 없다는데 어떤 정신나간 집구석이 그쪽으로 혼처가 들어오겠냐? 라고 정말 속으로 수백 번도 생각했지만 말이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걸 잘 참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애써 참았지만 와, 기분이 진짜 나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부인은 제 딸 못지않게 눈치가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딸한테 뭐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요? 그럼요. 저희 딸이 10살이나 어린데. 보통 신부 측에서 해오는 예단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불쑥 저더러 며느리한테 뭘 해줄 거냐는 겁니다. 제가 뭘 해주면 마음에 드시겠어요? 애들 사는 집은 저희 딸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그 집을 왜? 애들이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집, 그거 사부인 거라면서요. 노총각 아들 장가 보내시면서 그 정도도 안 주시게요? 꼭 줘야 의미가 있나요? 그 집 원래 제가 전세로 주던 집인데 애들 살게 하려고 무리해서 세입자까지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왕 마음 먹으신 거 이참에 명의 이전 좀 해주세요. 가슴에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자기 엄마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엄마 조용히 좀 있어. 어머니,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식사만 해요. 저희 엄마가 무례했다 죄송하다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니. 와, 아무래도 이 모녀가 합심해 둘이 머리를 굴려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사돈은 예단비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머리를 뜯는 심정으로 고민했습니다. 이제라도 예단비를 거하게 뜯어내 버릴까? 그게 싫다고 하면 이 핑계로 이 결혼을 무산시킬까? 그러나 상견례장에서도 예비 며느리만 쳐다보던 아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단비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친정에도 돈 없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고 적어도 본인들 하객 식사비는 내야 할 텐데 싶어 결혼식 전날까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아들의 결혼식은 시작됐고 저는 텅 비어있는 신부 측 좌석을 보며 이마에 참을 인자 3개를 새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객이 전혀 없더라고요. 사전에 들은 얘기도 없어서 더 당혹스러웠어요. 식이 끝난 뒤 사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부를 만한 하객이 별로 없으셨어요?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셨으면 저희 측 하객이라도 더 불렀을 텐데 저흰 다 못 불렀거든요. 어머, 그러셨어요? 그럴 걸 그랬다. 저흰 그냥 안 불렀어요. 불러서 뭐해요? 돈 얼마나 낸다고. 돈은 쥐꼬리만큼 내놓고 군 식구들 주렁주렁 달고 오는 꼴을 그걸 어떻게 봐요? 차라리 깔끔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하객 식사비 낼 거 없는 겁니다. 맞죠? 하객을 안 부른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니. 와, 결혼식이 끝나고도 이 결혼이 맞는 건가 하는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시댁엔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혹시 결혼 전에 제가 눈치를 준 게 섭섭했나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전화는 아무렇지 않게 받더라고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래. 근데 결혼하고 통 얼굴을 못 보는구나. 어머니 결혼식에서 봤으면 됐죠. 저도 우리 신랑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거잖아요. 그래, 뭐 그렇긴 한데 추석에도 안 올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그래. 혹시 취직이라도 했어? 아니요.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 어머니도 참. 설마 제 사생활 침해하시려는 거 아니죠? 애가 교양이라곤 밥 말아먹은 건지 결혼 전에 본 무개념한 모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전 며느리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웬만하면 연락 안 했어요. 괜히 연락해서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면 속이 뒤집힐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랑 2박 3일로 바람 쐬러 갈래? 갑자기?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들 목소리에 영 기운이 없더라고요. 전 결국 아들과 2박 3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뭔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었는데 막상 같이 떠나니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제 아들로 돌아온 것도 같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네 와이프는 뭐하고? 그 사람은 맨날 집에도 안 들어와. 친구들이랑 2박 3일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살림은? 전혀 안 해. 예상한 바였지만 역시 듣고 나니 더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같이 가는 여행인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아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기 나 이혼하려고. 전 예상치도 못한 희소식에 두 눈이 다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제가 아들의 이혼을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 말 들을 걸. 나 결혼한 거 후회해. 걔도 동의했어? 아직 말 안 했어. 마음 정리하려고 온 거야.
돌아가서 말해야지. 담담한 척 말은 하는데 애가 기가 팍 죽었더라고요. 나도 이 나이 먹고도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래. 나야말로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아들이 40 넘어 미혼인 게 뭐 그렇게 안 좋은 일이라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아휴. 다 죽어가는 목소리에 급히 아들을 깨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남편을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남편은 고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열이 내린 뒤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잠깐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가려고? 아니, 나 노트북 좀 가져오려고. 엄마, 나 이혼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 당연히 되지. 여기가 네 집인데 안 될 건 또 뭐야? 고마워, 엄마. 전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없다고 하니 이참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발가벗은 채 웬놈이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탁 위엔 삶은 대게와 와인병이 있었습니다. 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대게 다리를 집어 며느리를 향해 집어 던졌고 대게 다리가 며느리의 이마에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마에서 피가 나요. 전 이 광경을 보고 기도 차지 않았죠. 시간을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아들은 결혼 후에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혼자 본가에 왔었어요. 아니, 네 와이프는 어쩌고?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어떤 날은 몸이 안 좋다고 또 어떤 날은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묻는 것도 지겨워서 간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갈수록 야유어 간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네 와이프가 밥은 챙겨주느냐 살림은 하느냐 하는 건 묻지 않았어요. 갑자기 여행을 가자던 아들이 이혼 계획을 얘기했을 때 사실 걱정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순순히 이혼해 줄까 싶더라고요. 전 심란한 마음에 자는 아들을 깨워 물었어요. 만약에 걔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너 어쩌려고? 엄마. 근데 이혼 이야기를 갑자기? 자다 깬 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고민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 오래 고민했어. 그 사람 이미 사고를 여러 번 쳤거든. 사고? 무슨 사고?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카드 대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온 거야. 너무 놀라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명품백을 샀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2천만 원은 좀 너무한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신용카드 그만 쓰고 체크카드를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다음날 집을 나가버린 거야. 뭐? 아니 반성은 못할지언정 집을 나갔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길래 연락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장모님께 연락했더니 친정에 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데리러 갔는데 장모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야. 문을 왜 안 열어줘? 네가 온 걸 알고도? 응. 아들은 사돈댁집 앞에서 무려 5시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니까 결국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을 열자마자 나한테 굵은 소금을 뿌리시는 거야. 아니 대체 왜? 자기 딸이 잘못해서 그 사달이 난 건데 딸을 혼내서 돌려보내지 못할 망정 너한테 소금을 뿌려? 혹시 네 와이프가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네가 때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너한테 뭐 딴 여자가 있다고 했다든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쪼잔하다고 그래서 뿌리신 거래. 아들은 장모에게 소금 한 통으로 얻어맞은 뒤 별 수 없이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집요하게 날 혼내시던지 그땐 진짜 내가 다 잘못한 것 같더라고. 사부인은 자기 딸이 집을 나온 게 가난한 제 아들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인사 왔을 때부터 내가 물었지. 우리 딸 감당할 수 있겠냐고. 자네 같은 대기업 일개 직원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고 했잖아. 얘 좋단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 그러니 감당할 자신 없으면 그냥 관두라고 했잖아. 근데 자신 있다며. 그래 놓고 우리 애가 면풍백 하나 산 걸로 신용카드를 뺏겠다고 했다며? 아니, 자네가 능력 없는 걸 왜 우리 딸한테 화풀이를 하나? 아들의 장모는 끝까지 제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딸이 고생이라며 잔소리를 했고 결국엔 이혼하라는 소리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때 이혼하지 그랬어. 그땐 너무 좋을 때여서. 아,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 꿇었지. 근데 그땐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데려가야 할 것 같았어. 그렇게 아들은 2시간이 넘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제야 며느리가 귀가를 했다더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걔가 집에 없었던 거야? 어, 나도 몰랐어. 어디 약속이 있었는지 미니스커트에 진한 화장까지 하고 돌아왔더라고.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신용카드는 빼앗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 그제야 궁금했던 걸 물을 수 있었어요. 너 솔직히 말해. 걔 어디서 처음 만났니? 아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에서. 네가 클럽에 갔다고? 직장 동료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었어. 근데 거기서 만나서 첫눈에 반한 거야? 그게 술김에 재밌게 놀다가 같이 모텔까지 갔어. 아들놈이 며느리에게 반한 건 그 밤이었고 그 얘기가 나오자 아들도 그제야 실토하더라고요. 그 사람 요즘도 주구장창 클럽에 가는 것 같아. 아니 넌 그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어? 얘기는 해봤지. 근데 들은 척도 안 해. 카드를 그냥 끊어버렸어야지. 네가 해지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 집 나갈까 봐. 그럼 또 친정으로 갈 텐데. 그럼 또 같은 소리 들어야 하잖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걔를 감당 못하는 거라고. 아니 설마 너 지금 네 장모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진짜 내가 그 여자를 감당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럼 너 그래서 이혼도 해주려는 거야? 그런 마음도 반은 있어. 그냥 나랑 헤어지고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랑 만나면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잖아. 그 후로도 며느리는 아들의 신용카드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썼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감당했어? 그동안 모아둔 거랑 나 결혼 전에 살던 오피스텔 뺀 돈이랑. 너 미쳤어? 설마 다 쓴 거야? 걔랑 산지 1년 만에? 아들은 쭈뼛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 당장 카드 사업을 켜. 설마 나도 하는 걸 네가 못하는 건 아니지? 아들은 고분고분 카드사 어플을 켰습니다. 전 그간 며느리가 쓴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산 건 기본, 클럽과 호텔에서도 돈을 썼더라고요. 여기 이건 뭐야? 아니, 호텔?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 갔다가 호텔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
아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내가 대체 널 어떻게 키운 거니? 너 설마 걔 말을 그대로 믿어? 그게 자주 클럽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간 거 맞을 텐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주었다는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에게 정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직 이혼 전인데. 그럼 뭐 이혼 전까지 흥청망청 쓰게 해줄 생각이었어? 아니 일단 말은 하고 끊어야지. 아이, 조용히. 걔 지금 어디 있어? 친구들이랑 지방으로 여행 간다고. 그래서 나한테도 놀다 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방 어디? 그건 나도 잘. 그럼 이건 뭐야? 어제 저녁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카드 긁었구만. 친구들이랑 가면서 사간 거 아닐까? 아우, 이 답답이가. 와이프가 자기 카드를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신용카드는 끊었으니 그나마 속이 좀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서울로 돌아온 거였죠. 그 후 아들과 함께 아들의 신혼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그 사람 차인데? 며느리에게 차가 있단 말은 또 처음 들어서 물어보니 며느리가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달라고 하더니 덥석 차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가만히 있었어? 그럼 어떻게? 이미 샀는데. 환불하면 되지. 아무래도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아들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이랑 흥청망청 놀았으려니 생각하며 문을 연 그때였습니다. 신발장에 웬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저에게도 익숙한 구조였어요. 전엔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이었으니까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벌거벗은 며느리와 웬 남자가 벌거벗은 제 뒤엉켜 자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을 보니 지난밤 며느리가 카드로 노량진에서 산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대게. 다 먹은 대게 껍데기 반, 그리고 먹다가 뒹굴기 시작한 건지 아직 먹지 않은 대게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실한 놈으로 다리를 2개 꺾어서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이만하면 됐어. 나 말리지 마렴. 전 아들의 휴대폰을 내린 뒤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며느리는 그놈과 뒹구느라 제가 문을 연 것도 모르더라고요. 전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날아차기로 며느리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야, 좋냐? 아주 행복해? 며느리는 그제야 자기 몸을 가리며 경악하더라고요. 어머니! 전 함께 뒹굴던 놈의 머리통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두 년놈은 그제야 서로에게서 떨어지더군요. 전 기가 차서 발가벗은 두 년놈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게 아니라요. 며느리는 절 보며 덜덜 떨고 있었고 같이 뒹굴던 놈은 허겁지겁 제 팬티를 찾아 입더라고요. 네 눈엔 나만 보이고 지금 옆에 있는 네 남편은 안 보이냐? 며느리는 그제야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듯 놀라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현이 그동안 내 아들을 얼마나 호구로 보고 있었는지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결국 전 며느리와 그놈을 개 패듯 패기 시작했습니다. 벌거벗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집어 던졌고
팬티를 입던 그놈도 끌어다가 같이 패대기를 쳐버렸죠. 저조차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팬 뒤 전 아까 뜯어온 대게다리를 있는 힘껏 며느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의 다리도 같이 뒹굴던 놈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두 년 넘은 몸을 가릴 틈도 없이 제가 던진 대게다리에 직방으로 얻어맞은 셈이었죠. 대게다리는 며느리의 이마와 같이 뒹굴던 놈의 소중한 그곳에 꽂혔습니다. 대게다리가 꽂힌 며느리의 이마에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뽑지도 못하고 손을 덜덜 떨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마에서 피가 나요. 하지만 더 심각한 쪽은 소중이의 대게다리가 꽂힌 그 상간남이었습니다. 내가 고자라지. 내가 고자라지. 그놈 역시 자기 소중에 꽂힌 대게다리를 차마 뽑지도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먼저 며느리의 이마에 꽂힌 대게다리를 냅다 뽑아버렸고 동시에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막무가내로 터지자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랑 뒹굴던 놈에게 꽂힌 대게다리 따위엔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전 그 상간남 소중에 꽂힌 대게다리도 냅다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상간남 그 자리에서 놀라 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119는 불러주자꾸나. 아들은 그제야 씁쓸한 얼굴로 119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결국 며느리와 상간남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물론 저랑 아들도 따라갔죠. 두 년놈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기가 찼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대로 다 잡은 범인을 놓칠 순 없잖아요. 응급치료를 받은 두 년놈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고개도 못 들더라고요. 둘 다 따라와. 전 두 년놈 모두 제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지만 상간남이 기함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누님이 오래 만나는 전혀 다른 애입니다. 저는 억울하다고요. 다른 애? 내가 지금껏 별별 한심한 핑계는 다 들어봤어도 눈앞에서 바람피는 현장을 딱 걸렸으면서 바람핀 건 내가 아니라 다른 놈이란 소린 또 처음 듣는다. 진짜예요, 어머니. 제가 걔 번호도 알고 있어요. 원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핑계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듣다 보니 상간남 하는 소리가 영 이상한 거예요. 네가 아는 놈이라 이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네 친구라는 거야 뭐야? 친구는 무슨 직장 동료죠.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겁하며 상간남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야, 너 꺼져. 당장 안 꺼져. 그런데 그놈이 막상 가라니 가질 않고 쭈뼛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며느리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이 두 년놈이 같이 도망을 가겠다는 건가 싶어 열이 오르던 그때였습니다. 누님, 돈은 주셔야죠. 저랑 아들은 황당한 마음에 서로를 봤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그놈은 며느리에게 돈을 받고서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 설마 지금껏 현금 서비스로 돈 뺀 이유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요즘 애들은 데이트하고 용돈도 받아가니?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해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당신 설마 그동안 간 데가 클럽이 아니라...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결혼하고 나니까 보통 클럽은 재미가 없어서 예전에 우연찮게 결혼한 친구들이랑 한번 갔었는데
다녀보니까 호스트바가 훨씬 재밌는 거야. 카드 내역엔 분명 클럽이라고 찍혀 있었는데. 그거 내가 바꿔달라고 했어. 전 아들에게 설명을 들은 뒤에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춤추고 노는 일반적인 클럽이 아니라 돈을 주고 남자들을 골라 즐길 수 있는 호스트바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놈은 상간남이라기보단 그냥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 만난 남자였던 거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자니 기가 차고 길바닥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다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전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일단 데리고 가자. 누가 보면 며느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겠더라고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아파서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소파에, 며느리는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쩐 일로 알아서 꿇더라고요. 너 결혼 전에도 그러고 다닌 거지? 제가 워낙에 유흥을 좋아해서요. 근데 결혼은 왜 했니?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전 아들에게 눈짓했고 아들은 냉큼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부인이 들어왔어요. 사부인은 무릎을 꿇고 앉은 자기 딸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사돈, 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의 꼴이 왜 이래요? 사부인은 며느리의 이마부터 살피더니 자리에서 일으키려고 하더라고요. 어서 일어나. 네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제 축에도 며느리가 꼼짝하지 않자 사부인의 분노는 저를 향했습니다. 사부인,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애가 유흥 좀 즐길 수도 있지. 남편이 오죽 만족감을 못 주면 애가 밖으로 돌겠어요. 제가 오는 길에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좀 오라고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자기를 부른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하시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당신 딸 머리털 다 뽑힌 뒤에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튀어오라고요. 그런데 이 사부인이란 여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모든 상황을 아는 눈치더라고요. 사부인, 혹시 다 알고 계셨어요? 얘가 어딜 들락날락하고 있었는지? 그러자 사부인은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뻔뻔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직업인이에요. 우리 애가 진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정당한 돈을 주고 좀 즐긴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예요. 딸, 너 말해봐.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 청서방뿐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하지. 전 결국 뻔뻔하게 서 있는 사부인의 무릎 뒤를 걷어찼고 사부인은 다리가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부인도 잔말 말고 꿇으시죠? 사부인은 바닥에 자빠진 채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내 딸한테 화가 나도 그렇지 사도는 경우도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까지 무릎을 꿇으래요? 듣자 하니 사부인도 제 아들 무릎 꿇렸다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더라? 우리 아들이 능력 부족이라서 자기 딸을 감당 못하는 내 아들이 문제라고 그랬다며. 그러자 사부인은 제 눈치를 흘끗흘끗 보더니 점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아니 사돈, 그런 뜻이라기보단 우리 정서방이 고생이 많죠. 우리 애가 돈을 쓸 줄만 알지 벌어오길 하나. 그냥 자기 마누라 너무 기죽이지 말라고 한 소리예요. 아니 겨우 2천만 원 긁은 걸로 뭐라고 하니까. 사부인, 이제야 말이지만 결혼하면서 예단비 한 푼 안 하신 분이 2천만 원이 우수세요?
사부인은 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예단비. 아니, 그게 받고 싶으셨으면 진즉에 말씀하시죠. 말했으면 줄 돈은 있었고요. 아니, 정서방 카드가 딸한테 있었으니까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서 주면 되죠. 와, 이 년 이거 머리엔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년이었네. 너 별것도 없는 주제에 2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사부인, 왜 무섭게 갑자기 반말을 됐고, 그동안 당신 딸이 쓴 돈이나 전부 다 갚아. 전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 당장 지금 1년간 얘가 쓴 네 카드 내역서 뽑아와. 아들은 냉큼 카드 내역서를 뽑아왔고 저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은 모녀의 앞에 내역서를 내려놨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얼마나 많던지 온종일 봐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전 이미 계산해둔 총 결제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글쎄 이 정신나간 며느리가 1년 사이에 쓴 아들의 카드 값은 무려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사부인, 보시니까 어떠세요? 돈 한 푼 못 보는 년이 이걸 1년 사이에 썼다는데. 사부인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또 뻔뻔하게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돈, 어쨌든 둘이 결혼해서 상호 동의하에 쓴 건데 이걸 저희한테 갚으라니요. 그건 좀 아니죠. 이제 곧 남이 될 거니까 갚으셔야죠. 뭐 인심 써서 빌려드린 셈 칠게요. 아니, 남이 되다니요? 아들은 덤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아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면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하더라고요. 난 이제 너랑 못 살겠어. 카드값 감당하는 것도 지쳤고 더는 감당 못해. 이제 모아뒀던 돈도 다 떨어졌고. 하여튼 내가 이래서 재벌이랑 만나야 한다고 했잖아. 너같이 씀씀이가 큰 애들은 대기업 정도는 안 된다니까. 거기 이제 좀 조용히 좀 하시고 말 나온 김에 넌 결혼 전에 어느 회사에 다녔니? 며느리에게 묻자 며느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뭐? 31살인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혹여 뒤늦게 무슨 공부라도 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한 건가 했는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아들은 그제야 실토했습니다. 계속 취준생이었대. 대학도 별것 없고 스펙도 없어서.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아들을 확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아들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 조건 안 봤어. 네가 결혼하자길래 바로 결혼도 했고 나 성실한 남편으로 살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네가 사용한 카드 대금도 다 내 돈으로 낸 거고. 근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난 소송 준비할 거야. 아들아, 이 한심한 모녀가 소송 준비할 돈이나 있겠니? 전 눈앞에 한심한 모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이혼해주면 지금까지 우리 아들 배신하고 카드값 쓴 건 어느 정도 탕감해주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아들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도장 찍어. 아니면 소송 걸어서 그동안 네가 막무가내로 쓴 카드값이랑 우리 아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아주 전부 다 신청할 거야. 그러자 두 모녀가 서로를 보더라고요. 전 냉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뭐하고 있어? 얼른 가서 이혼 서류 뽑아와. 결국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뒤 꿇었던 무릎을 풀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직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려고? 내 아들은 밖에 5시간 세워두고 게다가 2시간 무릎 꿇렸다며. 어차피 이혼 도장 찍은 마당에 내가 그런 말이 무서울 것 같아요? 젊디 젊은 내 딸 끼어선 자기 좋은 건 다 해놓고 이 정도 돈도 못 써요? 그걸 무기 삼아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질 않나? 아유, 진짜 내가 찌질해서 못 봐주겠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에 전 다시 사부인의 무릎 뒤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렇게 사부인은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아줌마,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아직 다 안 끝났어. 내가 언제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했어? 어느 정도만 탕감해 준다고 했지. 전 아들에게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제가 부르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카드값을 탕감해주는 조건이에요. 듣고 사인하면 전부 탕감이고 사인 안 하면 평생에 걸쳐서라도 다 갚으시면 되고. 첫째, 지금 이 시각부터 내 아들 카드로 산 물건에 일절 손대지 않는다. 둘째, 그간의 잘못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다. 어때? 동의할 수 있겠니? 전 며느리에게 물었고 며느리는 난감한 표정으로 지 엄마를 보더라고요. 동의 안 할 거야? 뭐 그럼 동의 안 할 거면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결국 전 각서까지 야무지게 받아 공증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들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남편도 회복 중이었고 아들도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아들의 휴대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정말 1억이야? 혹시 카드 정지했어? 설마 당신 또 내 카드 쓰고 있었어? 지금 엄마랑 결제하려다가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알아? 당신은 예의도 없어. 카드를 끊을 거면 끊을 거라고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주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오기에 스피커폰으로 돌리라고 했더니 이 두 모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이복의 정서방, 아직 서류 처리가 안 됐으면 부부지. 그런데 이러는 법이 어딨나? 그새 집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전날 그 철면피 모녀가 떠난 뒤 전 바로 아들에게 집에 가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혹시 모르니 그년이 산 비싼 물건부터 다 챙겨오라고 했거든요. 내 짐은 챙기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갔다가 얼마나 당황한 줄 알아? 오늘 당신 때문에 계속 곤란한 상황 겪는 중이라고. 누가 들으면 본인들이 피해자인 줄 알겠어요. 듣지 않니 도저히 못 참겠기에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랑 네 엄마랑 지금 어디 있니? 네. 저랑 아들이 같이 있을 거라곤 생각을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 목소리 크기부터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어머님 저희 지금 백화점에. 뭘 사려고 갔니? 당황한 건지 아직은 저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건지 묻는 말에 술술 대답도 잘하더라고요. 그게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집 비번이 바뀌어서 당장 없는 게 많아서요. 그랬구나. 그래서 뭐 가방이랑 옷, 구두 이런 것 좀 사려고 했어? 당장 없으니까? 네. 저도 취업하고 하려면 옷도 있어야 하고 가방도 있어야 하고 근데 집 문이 잠겨서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 며느리 취업할 생각이구나. 아휴, 아주 잘 생각했다. 당장 면접이라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그냥 미리 준비해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 그렇지. 근데 이력서는 넣었고? 아니요,
이제 넣어야죠. 그 순간 겨우 누르고 있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카드를 또 긁으려고 했어? 이 모녀가 나름의 머리를 쓴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곧 카드가 끊길 것 같으니까 아직 혼인관계일 때 뭐라도 더 사려고 했던 거죠. 니들이 인간이야? 전화는 이내 끊겨버렸고 이후로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대신 이혼과 관련된 연락은 저에게 하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던 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많이 울적해 보였습니다. 아들, 괜찮아?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그러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표정과는 영 달랐습니다. 뭐? 결혼하고 한 달 딱 지났을 때 알았거든. 이건 아니다. 그때 했으면 돈이라도 아꼈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아들이 울적했던 이유는 더 일찍 이혼하지 못한 것이 후회돼서였더라고요. 이혼 후 아들은 전 와이프가 카드로 샀던 명품백과 옷, 구두를 직접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막 쓰진 않아서 값을 꽤 받았어요. 덕분에 카드값으로 텅 비었던 아들의 통장 잔고도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던 그 진상모녀는 아들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건 또 뭔가 싶었지만 일단 밖에서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엔 아들은 없었고 저랑 전 며느리만 만났어요. 웬일로 혼자니? 네 엄만. 어머니가 무섭다고 안 온대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위자료를 달라고? 뭐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서요. 근데 이렇게 된 건 다 오빠 탓이잖아요. 뭐가 내 아들 탓인데? 아니, 제가 결혼하느라 잘하던 아르바이트도 관두고 그러는 사이에 나이만 먹고 취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까지 쓸 돈이 필요한데 제 물건은 손도 못 대게 하셨잖아요. 그때 전 완전 맨몸으로 쫓겨났고요. 누구 때문에 이혼한 건진 너 기억하고 있니? 그거야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쨌든 저도 몸 바쳐서 1년을 살았는데 위자료는 좀 주셔야죠. 네가 몸 바친 사람이 어디 우리 아들뿐이었니? 걔들한텐 신나게 같이 놀면서 내 아들 돈 주고 다녔잖아. 그제서야 그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우리도 너한테 위자료 받으련다. 기다려봐. 조만간 변호사 만나가지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위자료까지는 안 필요하고 저 그냥 어머니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녀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자기 일 잘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다사다난했던 결혼과 이혼 이후 아들은 새 사람을 만나는 일에 더 겁을 먹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이번 생에 결혼은 글러먹은 것 같아. 야, 잘 헤어졌어. 1년만 당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에휴, 또 남 일이라고 쉽게 말한다. 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다시 만나서 아들놈들 장가 잘 보낸 애들이랑 이런 소리를 하려니 아유, 또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 이혼해. 뭐?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째네도 벌써 이혼 절차 밟았대. 우리 아들만 이혼한 줄 알았더니 친구네 아들들도 사정이 못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애까지 있는데 이혼한단다.
네 아들은 돈만 잃었잖아. 그게 얼마니? 적어도 애는 안 두고 갔으니 새 출발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아유, 그러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는 글쎄 토박 중독이었다더라. 어쩐지 명절이고 언제고 얼굴을 한번 안 비치더라니. 내가 그랬잖아. 눈치 보여서 전화도 못 한다고.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더니 아유, 글쎄 뒤에서 그런 대형 사고를 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작은 아들은 걔 토박비 갚아주느라 월급까지 압류당하고서야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 친구들의 사정을 듣고 있자니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후 아들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 사실 나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전 반갑긴커녕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너 잘 생각한 거 맞아? 막 데리고 오고 그러지 마. 돌변한 저의 반응에 아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유, 엄마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직장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교제한 지 석 달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엄마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자고 그러네. 전 일단 거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좋다고 만나자고 했겠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아들에게 더 오래 만나보고 정말 확신이 들면 그때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이제 서두르지 말자고,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좋으니 행복한 선택을 하자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이 나이를 먹고도 인생에서 또 하나를 배웁니다. 이젠 아들에게 뭘 바라는 엄마가 아니라 아들을 응원하는 엄마로 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